처음에는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근대 일본을 만든 두 뿌리, 조슈하고 사츠마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두 지방의 얘기를 갖고 해볼까 합니다. 이 두 지역 출신들이 일본 내에서 그리고 또 일본과 조선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요. 우선 그 사츠마, 조주가 바로 이제 지금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아베가 야마구치 출신이죠. 바로 그 옛날 조주입니다. 아베 선거구가 이 하관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시모노세키가 뭐로 유명합니까? 관부 연락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하관의 관부 연락선이 여기 이 관자하고 부산의 부자를 따서 관부 연락선인데 일본과 조선이 오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조선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지역이죠. 그런데 조선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관문,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가는 그 관문인데 이곳에서 명치유신의 주역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아래 가고시마 바로 지금 가고시마가 바로 그 사츠마죠. 그래서 이 두 곳이 이제 그 근대 일본을 만든 지역들이 번갈아 나왔다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츠마죠. 그래서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그 가고시마 제가 지난달에 지난달이 아니고 작년이네요. 작년에 가고시마 대학에 가서 뭐 특강을 한 적도 있었는데 뭐 거기 가서 이렇게 사츠마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둘러보고 오고 사이고 다카모리 뭐 그 관련된 여러 유적도 이제 가보고 했는데 가서 보고서 참 무섭다 하는 1850년대 60년대에 이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선 조주로 가서 조주의 일본 보수 우익의 원류라고 불리는 조슈벌의 사상적인 아버지, 그리고 아베가 제일 존경한다고 하는 게 요시다 쇼인입니다. 이 요시다 쇼인이 죽을 때 나이 보면은 30살밖에 안 됐어요. 30살밖에. 근데 요시다 쇼인은 우리로 치면은 위정척사파쯤에 해당되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정척사파인데, 그냥 존왕 양이 그 서양 오랑캐를 배척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동학에서도 이제 나왔었던, 얘기입니다만, 서양 오랑캐를 배척만 한 건 아니에요. 저게 세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 우리는 무조건 배척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배워야 한다. 그 유명한 게 피리호가 왔을 때 그 흑선이라고 불렀죠. 그 기선을 시꺼먼 배. 거기에 가려고 노저어서 그 배까지 갔었던 게 요시다 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위정척사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송하촌숙이라고 하는 요시다 쇼인이 운영했었던 서당인데, 이 서당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요시다 쇼인은 일찍 죽었지만, 이 성당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다 일본의 주역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기토,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모토, 그 다음에 이노우에 가오루는 바로 그 명성 황후시의 사건을 디자인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일 공사도 있었고 또 일본의 외무 대신이 돼서 이제 이 조선을 집어삼키는 역할들을 했는데, 명치유신 당시에는 이 기토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기토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토, 야마가타, 이노우에가 조슈의 삼걸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줄줄이 이렇게 많아요. 아까 얘기 잠깐 나왔던 노기 장군, 러일 전쟁의 영웅인 노기 장군도 그렇고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우리 탭트 가스라 미자카는 가스라 타로, 일본 수상 지냈었던 그 사람. 그 다음에 조선 총독지는 데라우치 마사다케, 또 데라우치 다음에 2대 총독을 지낸 하세가와. 그 다음에 이토 죽고 난 다음에 통감을 이어받은 그 소네.
이런 사람들이 다 조슈 출신입니다. 나중에 일본 군국주의 일본의 만주 침략 직전에 수상이었던 다나카 기이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의 조슈벌 출신이죠. 그러니까 조슈라는 한 곳에서 이렇게 근대 일본을 이끌어간 주역들이 나온 거예요. 이걸 중앙일보에서 표로 한번 잘 정리를 해놨는데, 유신 시대의 주요 인물들,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가 사스마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총리 대신에 조슈에서는 5명, 그 다음에 사스마에서는 3명이나 나왔다. 참모총장도, 그러니까 군부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일부를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인물이 사이고 다카모리죠. 사이고 다카모리는 바로 정한론을 제일 먼저 주창한 사람. 그리고 유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토 히로부미도 중요했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명치 유신이 성공하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근대화를 이끈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신 자체에서는 당시에 이제 나이도 제일 젊었고, 이제 그래서 그 역할이 좀 중간쯤이었다면, 사이고 다카모리는 유신 3걸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이 조슈 쪽에 밀려갖고 고향에 내려와 있다가, 그리고 명치 유신의 역사를 다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무라이 계급 출신들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무라이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상투만 자른 게 아니에요. 사무라이의 특권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갑신정변이나 갑오경쟁하고는 틀린 게, 평등을 우리도 주장을 하긴 했지만 양반계급의 특권을 없앴냐면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거 아니었는데 일본은 해버렸어요. 사무라이가 그걸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특권인데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특권이었지만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거든요.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없애는 게, 특히 하급 사무라이들은 봉급이 적었기 때문에 또 그걸 없애는 게 또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는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아까 이 송화천숙 있죠? 여기 효가선죽구, 여기는 시골의 조그만 서당이었는데, 한국의 개화파가 모인 데는 서울의 북촌의 노론의 거두였던 박규소의 사랑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정승 판서댁 자식들이 모여서, 또 부마가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개혁을 해야 한다는데, 뜻은 뭐였지만 자기 걸 버리는 게 쉽지 않았었던 거죠. 일본은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생긴 것도 참 희한하게 생겼죠. 근데 이 정한론을 주창을 했고, 이 사무라이 정신이 사라져간다. 그래서 사무라이는 전쟁을 하고 칼을 써야 하는데, 일본이 평화로우니까 바깥으로 치자.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치자는 뜻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정한론에 그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그럴 힘이 없다. 시기상조다. 그래서 조금 뒤에 치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갖게 된 불만을 갖고 유신 정권하고 붙었어요. 유신을 실현시킨 사람 중에 핵심 인물이지만, 그래서 붙었는데, 그게 세인한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인데, 정보군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결국은 이제 승패에서 이 정보군이 이기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거기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낭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신 3거지인데, 사이고 다카모리, 기토 다카요시, 우쿠보 도시미치. 이 중에서 기토 다카요시가 조주 출신이고, 이 두 사람은 사스마 출신입니다. 사스마 출신이고요. 이게 바로 정한론을 갖고 일본 내에서 조정해서 이제 하자 말자를 갖고 논쟁을 벌이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 정한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서적들이 남아있는데, 정한론의 최초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인물. 그런데 사실은 요시다 쇼인도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조선을 정말 하냐 마냐의 논쟁이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를 갖고 싸웠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 사이고가
아주 그 낭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제가 마침 가고시마에 갔을 때가 이 쇠고돈이라는 NHK가 야심을 자구로 그린 대하 드라마를 막 시작할 때라서 거기 관광지에다가 뭐 상품도 하고 뭐 배우들도 그 복장하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시청률은 별로 안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각지에 사이고 다카모리에 이렇게 동상이 서 있습니다. 다른 군벌들은 여기에 군장 달고 뭐 군복 입고 연하게 하고 있는데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상은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츠마 출신들 보면은 여기 오쿠보 도시미치도 그러니까 일본을 이끌었던 명시 유신 직후에를 이끌었고, 오야마 일본 육군의 창설자하고, 사이고 주도는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생이에요.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생이고. 그리고 구로다 기요다카는 바로 아마 이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맺은 일본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포함외교를 했었던 게 구로다고. 도고는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그러니까 해전에서의 최고 영웅이죠. 해전에서의 최고 영웅으로 이제 불리는 거. 육전에서는 노기였다면 해전에서는 도고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스가타나 야마모토는 일본 수상을 지낸 총리 대신을 지낸 거고, 사스마라는 일본의 변방. 그러나 사스마가 중요한 곳이에요. 해상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사스마나 조주를 웅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웅은 큰 웅자를 써서 큰 대번이었고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그런 해상 통로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스마번이 영국하고 전쟁도 했어요. 물론 깨졌죠. 깨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스마번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포항쯤 되는 포항 일대에 그 군 한 서너 개를 합친 만한 그 정도인데 거기서 몇십 명을 영국 유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깨어있는 것들, 그건 우리가 못 가졌었죠. 이게 이토 히로부미인데, 자, 이토 히로부미의 세 모습 어때요? 하나는 한복을 입고 있고 또 하나는 상투 들고 있잖아요. 젊었을 때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였어요. 뭐 폭파하고 뭐 죽이고 하는 그런 거 하던 칼잡이였는데, 입장이 바뀐 다음에는 칼을 놓고 문치파의 거두가 됐죠. 그래서 여기도 칼 차고 있죠.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뭘 잘랐습니까? 자기 상투 자른 거예요. 이게 이토 히로부미고, 이게 유명한 이와쿠라 사절단이 이런 겁니다. 기토고요.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이제 가면서 자기 상투를 잘랐습니다. 유시다 효인이나 이토 히로부미나 다 뭐냐면 조낭양이파인데, 이거는 조낭양이파란 건 우리로 치면 위정척사파예요. 우리나라 위정척사파는 어땠습니까? 내 목은 잘라도 내 상투는 못 자른다. 그런데 일본의 조낭양이파는 지 상투 잘랐어요. 지 상투 남의 상투 할 것 없이 다 잘라버리고, 근대화로 상투 틀던 그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딱 입장 바꿔서 근대화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이 없었고, 이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나는 어떤 결정적인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한복을 입었죠. 이게 이지용이라고 우리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족 중에 한 명인데, 그 한복을 선물해서 이지용의 또 이게 잊어버렸네. 예, 하여튼 그 부인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가슴 아픈 건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영친왕이에요. 8살 때.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영친왕이 제 노릇을 못했죠. 망국의 황태자다운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비판을 해야지만 이 어린 나이에 끌려갔는데 뭘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친왕은 인간으로 치면 참 불쌍하고, 또 불쌍하게, 그리고 품위도 없이 죽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한국 국적 버리고 일본 국적을 얻으려고까지 했었어요. 자, 여기는 야마가타 아지토모. 일본 육군에서 또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토 히로부미와는 평생의 절친이자 가장 심각한 정적이었어요. 가장 제일 큰 라이벌이자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했었던 그런 묘한 사이인데, 여기도 역시 야마구치의 그 하급 사무라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지방 출신인데 유럽에 유학을 가요. 유럽에 유학을 가서 뭘 했냐? 군대를 제대로 배우고 왔습니다. 프로이센 군대, 독일 군대를 제대로 배우고 와서 프로이센 군대를 본따서 군을 근대화시키는 일본 제국 육군 일본의 창설자인데, 총리 대신만 지낸 게 아니라 육군 대신, 참모총장 육군 대신을 지냈는데, 그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실제로 대장이 돼서 치렀고요. 그 서남전쟁 때도 이 사이고 다카모리하고도 친한 사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선배지만 친한 사이였는데, 사이고 다카모리를 결국 이제 죽게 만든, 패배시켜서 일본 군부 내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고, 군인 측의 교육 직업을 제정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고 간 중심 인물이다. 이 역할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일본의 독특한 제도가 육군 대신 현역 무관제라는 게 있어요. 육군 대신과 해군 대신이 있어야만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군 대신과 현역 이 해군 대신은 현역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국방부 장관을 예편한 사람을 쓰고 있죠.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인이 해야 하는데 군 출신이 군복 벗고 하고 앉아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문민 정권의 이 위상을 제대로 살리고 있지는 못하다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뭐냐면 현역이 해요. 그러니까 이 현역이, 이걸 군부가요, 내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육군 대신을 사임시켜요. 그러면 내각에 구멍이 나고 그걸 메꾸지 못하기 때문에 내각이 총사퇴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내각에 대한 비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제도인데 왜 그랬냐? 군대는 천황폐하의 군대다. 그래서 천황폐에게 직속된다. 이게 일본의 통수권. 그래서 참 일본이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수많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일본 내각이 전쟁을 결정한 적이 없어요. 군부가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고 기정사실을 해버리고 그러면은 내각이 승인하고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전쟁들이 다 벌어지게 되는데, 군부의 독주를 이제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겁니다. 야마가타 아지토모가 만들어낸 개념 중에 희한한 개념이 있는데,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게 있어요. 주권선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본토 오키나와까지, 뭐 오키나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빴겠지만, 오키나와 멀리 지금 영토 분쟁이 되고 있는 오가사와 제도까지, 이제 거기까지가 주권선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익선이라는 건 뭐냐면 주권선을 유지하려면 이익선을 확고하게 확보가 돼야만 주권선이 지켜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 제국이 팽창한다는 건 뭐예요? 주권선을 팽창하는 거예요. 이익선 안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영향력에 뒀다가 주권에 포함시켜. 어디가 그렇게 됐습니까? 조선이나 타이완이나 사할린이. 자, 그렇게 되면 그게 새로운 주권선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럼 새로운 이익선이 만들어져. 그 이익선을 확고하게 지키는, 가장 확고하게 지키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 이익선을 다시 주권선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또 그 주권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선이 팽창하는, 끊임없이 팽창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빵! 터져버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더니 중일전쟁 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대륙 전체를 먹으려고 하지 않고 중국의 저 동부지역 평야지대 한 절반쯤 먹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남경정보 세우고 우물쭈물하면서 그 선에서 전쟁 멈추고 있었으면, 야, 우리 지금 일본 식민지였을지도 몰라. 일본이 육신부지다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거지. 다행히 망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했던 건 이런 논리에 의하면은 주권선, 이익선, 이게 끊임없이 팽창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전쟁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전쟁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전쟁으로 가게 될 때 이제 군국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이족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타이키, 이건 일본의 아주 독특한 사상가인데 근대 우익의 발단이라고 하고, 기타이키가 젊었을 때 쓴 국가개조법안 원리 대강이라는 책은 이건 뭐 나오기 전부터 금서였어요. 필사본으로 돌아다닌 그 책이 있었는데, 요새 이제 기타이키의 저서에 대해서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이 마스모토 게니치가 쓴 기타이키가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따만하게 두껍게 그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평했죠. 이juk 쿠데타의 정신적인 지도자, 그리고 사상계의 마, 광기의 천재, 가장 격정적인 천황신앙의 파괴자. 그런데 천황을 도구로 이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기타 이끼를 따라서 일으킨 이juk 쿠데타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는데, 이juk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군인들은 황도파라고 해서 천황을 또 절대적으로 추천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의 핵심 추종자들도 기타 이끼를 오해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드는데, 여기는 국가사회주의, 반자본주의자예요. 그런데 묘한 게 자기는 사회주의자인데 제국주의자네요.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버젓이합니다. 왜? 일본이 앞으로 이제 50년, 100년 후가 되면 일본 인구가 2억 5천만인데 이 좁은 땅덩이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바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한국과 일본의 저 비참한 지경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냐. 우리 아시아의 형제로서 이걸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국주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면 제국주의 안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일본에서. 아주 희한한 그 정신을 가졌죠.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에 의한 전체주의 정권을 도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쿠데타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일본인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하자. 그 다음에 일본인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나 생산수단도 이것도 상한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를 국가가 했는데, 이 국가사회주의는 일본이라는 독특한 신이 내긴 나라의 그 독특한 거다 해서 참, 하여튼 그 일본 내에서는 특별한 사람인데, 이 이juk 사건에 사상적인 배후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juk 사건 때 그 사형을 이제 같이 당하는데, 그 끌려간 이제 군인들, 쿠데타 주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황만세 부르고 같이 만세 부릅시다 하는데, 기타 이끼는 끝까지 천황만세 안 불렀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집니다. 기타 이끼가 있고요. 기타 이끼로 이juk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juk 사건이라는 게 일본의 최고의 쿠데타고, 그러니까 바로 이 황도파, 아라키 사다오가 황도파의 그 대장이에요. 육군 대신을 지냈는데, 하여튼, 아라키 자신은 이 쿠데타에 가담을 한 건 아니지만, 아라키의 추종 세력들이 일으킨 거였습니다. 그런데 천황을, 이 쿠데타를 왜 실패했냐면, 도쿄를 장악을 했는데, 천황이, 아니야, 니들 해산해 하니까, 천황을 모시는 세력이 천황이 해산하라고 하니까, 못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황도파의 정신세계에 가장 근접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박모 씨예요. 박모 씨. 박정희가 바로 이 황도파적인 사고방식. 나는 가난한 농민 아들로 태어나. 그리고 뭐예요? 기타 이끼가 공격을 했었던 건 최고의 공격 대상이 좌익이 아니에요. 정재계의 거물들, 부자들, 평등주의. 자, 박정희가 재벌을 키우긴 했지만 상당히 평등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전두환까지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전두환까지도. 근데 그 이후에 노태우나 이명박, 박근혜는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았는데, 이런 황도파적인 발상, 요거는 따로 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나중에 친일은 살아있다. 한국 내에서 친일파가 어떻게 일본 우익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박정희와 황도파를 좀 한번 비교하고, 박정희와 1930년대 일본 우익들의 정신세계, 또 가치관, 그 다음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는가를 좀 그건 따로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황도파나 일본의 전식 국가체제, 박정희는 황도파와 통제파를 합친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와 유신. 자, 10월 유신이 유신 삼형제예요. 아까 헤이세이 유신이니 레이와 유신 얘기를 했지만, 박정희 입장에서 볼 때 명치 유신. 근데 진짜로 박정희가 명치 유신은 정신을 본받자고 한 거고, 진짜로 박정희가 본받으려고 했었던 거, 박정희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 박정희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이 소와 유신. 이juk 사건. 이juk 사건 그게 박정희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10월 유신을, 그 유신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원래 시경에 있는 말입니다. 주수 기방이나 김영 유신이라.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다 그 명이 날로 새롭군. 유신은 명치 유신만이 아니라 대원군도 유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미어 유신, 모두가 참여하는 유신. 대원군도 유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박정희가 대원군 읽고 유신을 갖고 왔겠습니까? 명치 유신, 소화 유신에서 갖고 온 거죠. 그 소화 유신 시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고노에 후미마루예요. 일본에 보면 이제 천황가가 있고 귀족 가문이 있는데 천황가 다음가는 귀족 가문이에요. 거기에 종손이에요. 근데 잘생겼어. 그리고 말도 잘해. 글도 잘 쓰고.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이런 비평을 받았습니다. 후지산 같다. 후지산이 일본의 이제 정신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후지산 같다는 사실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나쁜 뜻이에요.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황무지다 이거예요. 고노에 후미마루가 그런 사람이었다 했는데 폼은 되게 났어요. 폼은 되게 났는데 왜냐면은 그 중일전쟁 난징 대학살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군부한테 계속 끌려다니면서 하면서 갖고 일본을 진짜 파시스트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일당제 국가로 만들려고 해서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위한 신체제 운동, 동아협력체, 협동체, 그 다음에 신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상화시키려고 했었던.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좀 독특한 위치를 갖는 그 체제 내에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태평양 전쟁은 반대했어요. 중일 전쟁 그렇게 이제 확전을 했지만 그거 미국하고 전쟁하면 그건 분리해야 안 돼.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미국하고 화평 교섭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메가더하고 잘 교섭을 해서 평화헌법을 만드는 임무를 맡았다가 일본 내에 여러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고노에가 그 전쟁으로 끌고 간 장본인데 그게 또 평화헌법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돼. 했더니 미국도 그런가 하고 A급 전범으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존심은 있어갖고 나는 시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 미국 놈들 앞에서 법정에서 재판받는 거 있을 수 없어 하더니 자살했습니다. 청산가지를 먹고 자살을 했는데 웃긴 게 도조 히데키 있죠. 도조 히데키도 자살을 했는데 참 모르겠어요. 군인이 권총 자살을 했는데 자살 미수가 됐어. 권총을 어디다 쐈길래. 그래서 그 도조는 두고두고 참 그 사람의 죽음을 갖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놀림을 받았습니다. 일본 우익 내에서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옥죄하라 해놓고도 저는 벌벌 떨어갖고 권총 자살할 때 그게 빗나가서 결국 재판받아서 교수형이 됐죠. 호소가와라고 침략전쟁을 사고했었던 일본 수상이인데 호소가와가 고노에의 외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 보면은 총리 지낸 사람들, 대신 지낸 사람들 보면은 다 뭐 할아버지나 다 연결됩니다. 일본 국회의원의 몇십 프로라든가 한 절반쯤이 세습 지역구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악명 높은 도조 히데키인데, 도조 히데키입니다. 근데, 1990 몇 년인가? 90한 3, 4년, 4, 5년경에 네덜란드 학자가 책을 낸 게 일본에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했어요. 애니그마 오브 제페니스 파워. 일본 힘의 수수께끼. 일본이 갖고 있는 힘의 수수께끼라는 건데, 일본을 거기서 어떻게 묘사했냐면, 헤들리스 몬스터라고 했습니다. 대가리가 없는 괴물이에요. 군국 일본은 괴물입니다. 근데 대가리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나치 하면 누구예요? 히틀러. 이태리 파시즘 하면 무솔리니예요. 일본 군국주의는 누굴 꼽아야 합니까? 누가 히틀러 같은 역할을 했죠? 없어요. 고노에 후미마루? 에이, 한참. 도조 히데키? 아니죠. 그럼 천황? 그것도 아직까지 해요. 천황이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천황이 전권을 천황도 어찌 보면 군부한테 끌려간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군부를 업고 가고 군부가 천황 핑계 대고 하는데 다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너지 하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쟤 때문이야
저한테 가면 아니야, 쟤 때문이야. 서로 수건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괴물인데 헤들리스 몬스터다. 군국 일본의 한 명의 악당을, 우리 저 슈퍼 악당을 찾아서 나는 그 만화도 있잖아요. 다른 데는 뻔해요. 그리고 다른 악당들도 많죠. 뭐, 그 독일에 가면 괴벨스도 있고 아이히만도 있고 뭐 여러 명 있지만 그거하고 히틀러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거. 그런데 그게 전후 일본에서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공부할 사람이 많아지네요. 나쁜 놈이 한 시기별로 한 놈씩만 있으면은 그 놈만 연구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예, 많아졌습니다. 도저 히데키, 이게 야스쿠니 신사, 지금은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게 사라졌어요. 유슈관에서, 옛날 유슈관에 있었던 건데, 이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 그 수감됐던 분들 얼굴을 쫙 붙여놨는데, 이걸 이렇게 쫙 붙여놨어요. 그래 놓고서 이걸 뭐라고 붙였냐면, 영어로는 워히로스예요. 전쟁의 영웅들. 그러니까, 야스쿠니가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어디서 전사, 어디서 전사, 어디서 전사가 있는데, 요 사이에 보면, 제가 도저 히데키 사진이 있는데, 아이고. 예, 이게, 안 꽂았나? 예. 이거 여기다 좀 꽂아주세요. 전원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야, 근데 이게 배터리가 부족하다는데. 네, 전원 들어오네. 라인이 안 들어간 건가? 아니, 전원 들어와야죠. 불 켜져 있어요. 아니, 예, 아니요, 전원이 안 되는 걸로 나와요. 우리 그 가방 속에 그러면은 다른 선이 있나?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의 묘미.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도저 히데키 사진이 있어서 깜짝 놀랐죠. 저도 이렇게 그냥 뭐 이 수많은 사람을 다 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도저가 눈에 띄었어요. 일부러 눈에 띄는 데다 배치를 해 놓은 거죠. 근데 딱 그래서 도저 히데키는 사형당했는데, 사형당한 놈도 야스쿠니 신사에 있나? 아, 있습니다. A급 전범 7명이 사형당해서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법무사로 죽래요. 법무사가 뭐예요? 법적인 일로 죽었단 말이야. 사형이라고 안 써놓고. 참, 일본이 조어의 천재라고 하지만 희한한 말을 만들어 놨습니다. 법무사. 저는, 야스쿠니 신사에서만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보수의 본류와 반개. 아까 보수의 본류와 반개에 대해서는 하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수의 본류를 가보죠. 보수의 본류가 바로 요시다 시게루. 원래 외교관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화평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평화교섭을 해야 돼. 그래서 전시 일본에서 미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물밑에서 평화교섭을 하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노에 후미마루도 그때 이제 요시다 시게루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고노에 후미마루는 전쟁 발발에 대단한 책임이 있다 해서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전범으로 몰려서 감옥 가게 생기니까 이제 자살을 했는데, 요시다 시게루는 살아남아서 이제 일본의 수상이 되는 겁니다. 전후 일본의 수상이 돼서 일본의 7년 동안 수상을 하면서 보수 정치의 기틀을 만들고, 그러니까 미 군정 시대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이루어진 그 시기까지를 책임을 졌었던. 그래서 전후 일본의 체제를 만들었고요. 요시다 시게루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자민당이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55년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55년 체제 이전까지 일본을 책임졌었던 그 사람인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의 후계자들이 쭉 일본 수상을 지냈기 때문에 요시다 학교라고 불리죠. 그래서 일본 보수의 최고봉이고, 요시다 시게루,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인물이고, 미국에서도 존 다워라고 유명한 일본 학자죠. 이제 이분이, 제국과 그 이후, 해서 요시다 시게루를 갖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네. 근데 이 요시다 시게루가 이게 활짝 웃고 있죠. 왜 웃고
했을까요?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만세 불렀다는 겁니다. 진짜 만세 삼창을 했대요. 만세 만세 만세를 부르고 전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나오네요. 그게 그 선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른 데다 꽂아보시죠. 마찬가지인가요? 예, 하여튼 지금 어쩌면 어떠나요? 지금도 아직은 그런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이렇게 비행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바닥에는 불이 들어가는데. 없어져야 하는데 안 되면은 그걸 쓸 수 있나요? 그게 안 돼? 방송 손수리 의미. 아, 그래요? 예. 다시 글 써야겠네요. 자, 이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일본은 살았다. 한국전쟁이 가져다 준 충격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경제 원조를 해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것은 한국 덕분이었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우리에게 이제 정말 불운이었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거기 이제 보면은 또 한 명, 일본 우익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로 오노 반복구라고 있습니다. 오노 반복구는 누구냐면은,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을 했다가 63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정식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63년 12월 15일인가요? 이제 취임식을 가졌는데, 그때 일본에서 경축사절로 온 거예요. 사절단장이에요. 공항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일본 기자가. 한국을 이제 이렇게 해서 방문하게 됐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들이 출세해서 아들이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취임식 보러 가는 기분이다 했더니 일본 기자들이 좀 당황을 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가면서 좀 말이 지나치지 않냐 그래서 조금 표현을 바꾸라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야 우리 진짜로 사석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아들 사이야. 술자리에서 우리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해갖고 이제 기자들이 다 뒤집어졌죠. 그때 김대중, 김영삼이 야당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곽학해갖고 성명서도 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김종필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김종필하고도 친했고요. 그 다음에 사또 이사쿠. 여긴 아베의 작은 할아버지. 왜 작은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이고요. 근데 사또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서 성을 바꾼 겁니다. 우리는 성을 바꾼다는 말이 있죠.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성을 간다 하는데 일본은 성을 자주 가요. 그래서 우리 창씨 개명하고는 느낌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전후에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수상이 돼서 일본을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고 일본 열도 개조론 이런 표현을 써갖고 또 이게 아까 국가 개조 기타 이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개조의 전통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옆에서 이제 다나카 가쿠에이도 할 얘기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만 이것만 얘기하죠. 자, 이거 보면 어때요? 다나카 가쿠에이는 되게 거만하게 있고 그 옆에 이 사람은 되게 굽신거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 김대중 납치 사건 때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납치를 해왔잖아요. 납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는데 이걸 한국의 보수 정권과 일본의 보수 정권이 유착돼서 검은 유착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는 걸 마무리할 때 박정희의 사절로 특사로 가서 이제 일종의 정치 자금을 갖다 바친 거죠. 검은 돈을 뇌물을 갖다 바쳤는데 그래서 다나카 가쿠에이는 있는 대로 왕거만이고 이건 개굽신이죠. 개굽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땅콩의 할아버지예요.
땅콩 조현아의 할아버지 조중훈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연결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고요. 여기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즉 1980년대 초반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상징하는 전두환, 레이건, 나카소네로 상징되는 인물이고, 일본에서 그 본격적인 매파, 보수 분류가 아닌 보수 반개이면서 매파로 등장을 했었던 수상입니다. 그런데 수상으로서 장기 집권했고, 장기 집권뿐만 아니라 장수 만세하고 있어요. 1918년생인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102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 나카소네가 표현했었던 게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란 건 그 요시다 시게루가 만들었었던 그 체제,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의 55년 체제를 극복하고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노선을 좀 걸어야 한다. 미국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또한 일본의 독자성을 살살 나오기 시작한 일본 우익의 어떤 전초전, 보수 회기로의 전초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나카소네가 해군 장교로 있을 때 멀리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지는 걸 본 거예요. 버섯구름을. 그러니까 그 버섯구름을 볼 정도의 거리에서, 바다에서 보고서, 그 어마어마한 걸 보고서 앞으로는 이게 힘이다. 일본이 저런 폭탄이 없어서 전쟁에서 지는 거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원폭을 만들어야 한다. 원자력을 만들어야 한다. 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예요. 원자폭탄을 직방 맞은 건. 세계 유일의 피폭 민족은 아니죠. 우리 다음 주에는 원폭 얘기를 우리가 할 건데, 이 원자폭탄에 맞은 민족은 우리 민족도 있고 뭐 많이 맞았지만 국가로 영토에 떨어진 거는 일본뿐이죠. 그런데 원자폭탄의 유일한 피폭 국가인 일본이 어떻게 미국과 소련에 이어서 원자력 세계 3위의 원자력 대국이 됐을까요?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그 피폭국 일본을 최대의 원폭 발전 국가로 만든 쌍도마차가 있어요. 그 쌍도마차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은 조금 이따 소개할 거고요. 그런데 일본 원자력의 아버지 쪽으로 그 대접을 받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해군 장교 시절에 위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안소를 만들었는데, 그걸 버젓이 자기 회고록에다가 썼어요. 회고록에다가. 자기 회고록에다가 쓰고서 위안소를 설치했다. 해군 장교로 있을 때 위안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업적으로 꼽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야, 위안소를 만들었더니, 세상에 말이야. 병사들이 싸움이 확 줄었어. 부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병사들끼리의 싸움이 제일 골치 아픈 거였는데, 부대 관리하는 데서. 왜냐면은 전쟁 기간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겠어요. 전쟁의 공포, 두려움, 사람을 죽인 괴로움, 죽어가는 전우를 본 괴로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신경이 곤두서서 요만하면은 이제 붙었는데, 위안소 만들었더니 그게 확 줄어들었다. 야, 위안소 만드는 거 잘한 거야. 그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회고록에다가 자랑을 해놓고, 회고록이 나오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나카소네가 있었던 부대에 이 도면이 발견이 됐는데, 진짜로 여기 위안소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나카소네가 바로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해서, 그러니까 이 일본 수상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고, 또 전두환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일본을 공식 방문합니다. 그리고 로니 야스 동맹이라고 해서 레이건한테는 서로 이름을 부르는 친한 사이. 로널드 레이건을 로니라고 부르고 야스히로를 야스라고 부르고 그렇게 친한 사이라는 걸 강조했었는데, 총리의 신분으로서 야스쿠니 신사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말썽이 나고 있죠. 이게 야스쿠니 신사의 총리가 참배했었던 그 기록인데, 85년, 92년, 96년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명 일본 정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부총리하고 있는 아소타로. 아소타로도 하여튼 친척에 보면 고조 할아버지가 다 수상이에요.
뭐 그런 가문이고, 아소 시멘트 유명하잖아요. 또 아소 농장이라는 게 그 조선에도 이제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일본 극우파의 또 중심 인물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만주 인맥이죠. 만주 인맥이 이어지는데, 바로 만주 인맥의 대부분은 기시 노부스케, 아까 보수 반계의 핵심이고, 지금 아베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몇 해 전에 일본에서 나온 책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이 됐는데,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나왔어요. 바로 일본의 만주 인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준 책입니다. 바로 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인데, 아베가 총리 당선된 시기하고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된 시기가 사실은 겹쳐요. 아베가 두 번째 총리를 하잖아요. 두 번째 총리 당선된 게 2012년 12월 15일인가 그래요. 박근혜가 당선된 건 12월 19일. 그래서 며칠 차이로 만주국에 연결된 그 세력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하여튼 참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만주 인맥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시나 이스사부로. 일본의 식민지 경영에서 또 사실은 오늘 우파 계보에 들어갔어야 할 사람입니다. 고토 신페이라고 대만 쪽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그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명문가 출신인데, 일본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라고 되어 있는데, 만주의 직계 인맥이에요. 기씨가 일본의 만주국에 가서 만주국을 건설할 때 기씨 밑에서 바로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기씨가 도조 내각에서 상공대신할 땐 차관이었고, 기씨 또 한일협정 조인 당시에는 일본의 위상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피격당했을 때 특사로 와서 일본 당시에 진사사절이라고 한국신문은 표현됐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장군멍군을 한 게 김대중 납치 사건 갖고는 한국이 진사사절을 보냈고, 그 이듬해에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갖고는 일본이 진사사절을 보냈는데, 일본에서 사절로 온 사람이 바로 시이나. 그러니까 박정희랑 제일 잘 통하죠. 만주 인맥이니까. 그리고 한일협정 당시에 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 라인이에요. 더 중요한 건, 한일 관계에서 더 중요한 건 이 비공식 라인인데, 낭인 야쿠자로 이 흑막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참선에 꼽아야 할 사람이 도요마 미수라는 두산만이라고 라는 사람인데, 이건 장군의 아들 같은 책에도 참 높이 하야시의 형님의 형님으로 이제 아주 최고 오야봉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대아시아주의 입장에서 운동을 펼친 일본 제국의 국가주의 사상가예요. 그냥 단순한 야쿠자는 아닙니다. 근데 일본 야쿠자의 시조라고 할 수 있고, 현양사라는 그 단체를 만드는데, 이 현양사가 바로 명성황후 시해의 배후 조종을 했습니다. 현양사의 별동기관처럼 갈라져 나온 게 흑룡회라고 해서, 그게 이제 우찌다 요헤이가 흑룡회를 이끌면서 한국을 왔다 갔다 했던 거고요. 일본 전개의 마쿠 거물이었고, 순원과 김옥균을 지원을 한, 그래서 아시아주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혁명을 일본이 먼저 한다. 아주 통 크게 넣었었던 인물이죠. 이게 우찌다 요헤이, 아까 사진 봤었죠? 우리 일진회를 기술 지도했었던 현양사의 해외 공작 파트로서 흑룡회를 만들었고,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천우협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천봉준 만나자 동학당 지원을 했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일진회 움직여서 한일 합방 청원운동을 했고, 중국혁명에도 깊숙이 개입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게 세지마주죠. 아까 중앙일보가 세지마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세지마는 진짜 한일 관계에서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인물입니다. 바로 박정희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고요. 한일 현대사의 마쿠 실력자입니다. 일본 육사와 육군대학을 수석 졸업했다고 해서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했고, 박정희도 일본 육사를 다닐 때부터 세지마라는 대단한 선배가 있어. 일부 자료에는 박정희의 직속 상관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해방 후에 관계를 맺었지만, 박정희가 세지마 선배님에 대해서는 일찍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대본영의 참모로서 일본의 2차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막판에 이제 관동군 참모로 나갔다가 거기서 일본이 전쟁에서 졌고 소련에 끌려가서 11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서 나중에 일본 최대의 종합상사가 되는 이토츠 상사의 평직원으로 입사를 해요. 근데 이토츠 상사를 20년 만에 일본 최고의 종합무역상사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에게 종합상사 만들어 하고 권유를 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전두환에게는 3S 정책, 서울올림픽 등을 권유했고, 그 다음에 안보 경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80년대. 이건 뭐 한일 관계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의 주역으로 일본을 대표해서 한일 경협 문제를 다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낙하손의 방한과 전두환 방위를 성사시킨 장본인이고요. 노태우에게 보수대연합과 내각제 개헌을 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일본이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과 많이 했어요. 아까 우리 허정문 선생도 사죄 외교다라고 일본 우익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사과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일본 우익은. 근데 우리 사람들은 사과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죠. 왜? 사과답지 않았으니까. 진짜 사과는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남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 있기도 했고, 또 사과를 받을 일도 있었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말이 필요가 없죠. 저 사람이 진짜로 미안해 한다는 게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나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말로 사과를 하기 전에도 우리 마음에 녹아내려서 우리가 먼저 쩔쩔매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괜찮아, 됐어. 다시는 그러지 마. 뭐 이러면서 이제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과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요. 경험 없으세요? 나 잘못했어. 그래,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됐지? 나 사과할게. 나 잘못했어. 됐지? 이제 끝이야. 다시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사과했어. 아니,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몇 번이나 사과해야 돼. 이런 사과가 있죠. 일본은 그런 사과만 했었습니다. 그 사과에서 일본의 사과 역사에서 제일 희한한 말이 통석의 염이라는 천황이 한 거예요. 사과한답시고. 이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에요. 유감의 뜻을 표현하는데 사과의 의미는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안 쓴 사전 속에 죽어있는 그 말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나왔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정신적인 후원자. 이 세지마가 이런 사람이 지한파예요. 2차 대전에 앞장서고 만주침략 앞장서고 그랬던 사람들이 대동아 공영권을 부활하려는 그런 한일 연대를 하는 게 이게 일본에서 한국을 잘라낸 지한파라고 불려져요.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게 불모지대. 이게 세지마 주조가 일본에서 11년 있다 풀려날 때 아마 이가 빠졌는데 일을 해놓지 못하고 이제 와서 씩 웃고 있는데 이 불모지대의 주인공입니다. 꺼졌어.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신속히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뜻하지 않는 사고가 여러 번 나다 보면은 이런 신속 대응 빨라집니다. 이게 이제 이 불모지대,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고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 불모지대가 바로 이 세지마 주조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자, 어저께 그 책이 어디 갔죠? 소품. 아니, 기사나 있었는데, 우리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소품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네요. 어저께 이 자료 정리하면서 오늘 보여줄 책이라고 했었던 거, 어디 갔나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호흡 찍어 보다 보니까 그런데, 책이 없으면 없는데도 여기 표지가 있습니다. 이 기사나라는 책, 산케이 신문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세지마 주조를 주인공으로 해서 참모의 소화사라는 것도 있고, 또 세지마 주조의 이야기를 갖고 침묵이,
이제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이 책에서 침묵의 파일에서 세지마 주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아이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대동아 전쟁이 이게 침략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방어 전쟁이다. 일본과 영국이 일본이 영국과 미국에 대항해서 싸운 전쟁이고 자존과 자유를 위한 것이다. 고향을 지키려고 했다. 그리고 아시아인을 해방시키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어디까지 밀려갑니까? 교과서 모임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아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다. 이제 거기에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정희도 소설가 이병주라고 5.16 직전에 박정희의 술친구였죠. 근데 그때 박정희가 대통령이 될 줄 모르고 술자리에서 박정희가 뭐 말하면 면박을 많이 줬나 봐요. 박정희가 술은 자주 먹었는데, 박정희가 부산에 있을 때. 박정희 독한 사람이에요. 잡아다가 감옥 보냈습니다. 3년쯤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옛날에 박정희랑 있었던 일들을 소설에서 녹여서 썼는데, 이 양반의 친한 친구가 황용주라고 있었죠. 이병주는 국제신문의 주필이었고, 황용주는 부산일보 주필이고, 박정희는 부산군술기지 사령관이라서 셋 다 술고래였기 때문에 술을 많이 퍼마셨는데, 그때 황용주하고 박정희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황용주는 학병 출신이고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박정희 측근이 돼서 5.16 장악회 만드는 그 핵심이 됐지만, 황용주하고 박정희하고 2.26 사건을 갖고 얘기했는데, 박정희가 2.26 사건을 찬양하더라고요. 황도파 군인들. 그랬더니 박정희가 황용주가, 야 정희야, 너 어떻게 이 날갑바지 일본 천황을 찬양하냐? 일본이 황도파 하는 데다가 전쟁 일으키고 망했잖아 했더니, 일본이 뭐가 망했냐? 지금 일본이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느냐? 5.16 하기 전에. 박정희가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5.16을 한 이유가 명치유신의 지사들처럼 조국을 근대화시키고 싶다. 이러면서 툭탁툭탁 이제 싸웠다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 황도파의 사고방식, 세지마의 사고방식을 박정희가 갖고 있었어요. 저는 박정희가 45년 이전에 물리적으로 한 친일은 그렇게 심한 거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박정희는 친일파가 되기 위해서 준비운동만 했어요. 준비운동을 얼마나, 진짜 봄부터 소축새가 너무 많이 울었어. 오랫동안 울었어. 왜 군뱅이가 매미가 돼서 울려고 16년인가 17년을 땅속에서 살다가 일주일 맴맴맴 하는데, 십몇 년을 맴맴맴만 했습니다. 대구사범이라는 한국 시민을 키워내는 기관, 교육기관에서 배우고,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군관학교 갔어요. 만주군관학교 거쳐서 일본 육사까지 해서 준비운동, 정말 문무를 겸비해서 준비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육사 나와서 출세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한 발을 얹었는데 일본이 망해버렸습니다. 엉덩이가 제대로 쓴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불행한 친일파예요. 친일을 해볼 기회가 없었어. 준비는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런데 박정희를 제가 원조 친일파라고 하는 이유는 해방되고 20년, 15년 지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일본의 극우파들이 생각했었던 방향으로 끌고 왔습니다. 바로 일본이 만주국을 경영했었던 딱 그 모습 그대로 끌고 오는, 그게 가장 이제 큰 친일파고, 그 얘기는 다음번 시간에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그런 걸 할 때 박정희의 사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박정희가 제일 존경한 선배. 박정희가 무슨 어려움만 닥치면은 세지마 선생님 모셔와라 해갖고 같이 술 먹으면서 얘기했었던 그 세지마예요. 거기에 보면 이 기산하에 보면은 한국과 관련된 얘기들이 덜어 나오고, 그게 나온 걸 중앙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큰 윤곽만 했지 디테일을 거의 안 썼어요. 디테일을 얘기했었으면은 정말 한국 현대사 다시 썼어야 했을 겁니다. 우선 이제 세지마 죽은 다음에 전두환 낙하선의 회담은 내 작품이라고 했는데 이것뿐이겠습니까?
한국 정치의 큰 틀을 움직여 나간 사실은 장본인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일 간에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세지마가 그렇게 했었고, 중앙일보는 그때뿐만 아니라 2005년에도 세지마를 또 전쟁을 반성하는 양심적인 군인으로, 전쟁을 반성하면은 그 대동아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야. 그 전쟁을 반성한 모양입니다. 자, 세지마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고다마 요시오예요. 우익의 거계, 정재계의 흑막, 해결사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아까 그 본 도야마의 측근이었고, 여기는 조선에서도 살았어요. 조선에서도 살았는데, 거기다가 중국에 가서 고다마 기관이라는 첩보 기관을 운영을 합니다. 뭐, 군수품 물자에서부터 마약에 이르기까지, 취급을 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부를 획득했고, 엄청난 골동품과 보석, 특히 일본에서 전쟁에서 진 다음에 그 보석을 한 가마니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한 가마니를. 보석 알만 뽑아서. 그래서 한 가마니를 갖고 왔다고 이제 전해지는데, 바로 그런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계의 실력자로서, 했는데, 이 고다마가 슬쩍한 것 중에서 전 세계 고고학계에 아주 미스터리로 되어 있는 게 그 베이징 원인의 화석이 실종됐어요. 그런데 이 화석이 실종된 거에 주역이 고다마일 것이고, 이 화석은 지금 뭐 이걸 압수수색 영장을 얻어서 찾을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이 황궁의 지하실, 천왕궁의 지하실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A급 전범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A급 전범이 됐는데, 그런데 풀려났습니다. 왜? CIA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 한중일 네트워크, 흑막 네트워크를 꽉 쥐고 있는 사람이었고, 한일 국교 정상화의 배우였고, 한국 정부에서 수교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키드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고다마 나이가 든 다음의 모습이고요.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메가드한테 장문의 서원을 보내서, 나의 오랜 전쟁 경험으로 믿어볼 때 이 전쟁은 10만 명 군인을 동원해도 안 된다. 동양인을 잘하는 건 동양인인데, 나하고 우리 친구들이 각하 부대의 일원으로서 곧바로 한국 전선에 가서 우리가 싸우면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 전쟁에 다시 참여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김종필하고 친해서 삐걱하면 김종필이 불러서 이렇게 회합을 했고요. 여기 생략을 하고. 여기도 보면은 김종필이 불러갖고 어느 정치인의 초청이라는 건 김종필입니다. 고다마가 국군의 날 행사 때 귀빈석에 앉아서 쫙 지켜봤다 하는 게 신문기자가 쓴 거죠. 정재계의 숨은 실력자. 일본의 이런 사람들이 제한파라고, 흔히 제한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망언을 해온 사람들이죠. 박정희 시대 또는 전두환 노태우 시대, 김영삼 시대까지만 해도 이 제한파들이 한국에 오면 만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김대중 시대가 되니까 확 줄었어. 그리고 노무현 시대가 되니까 아예 없어져 버렸어. 문재인 시대, 박근혜 시대는 일본의 제한파라는 사람들이 와서 또 룰루랄라 이렇게 말이 통하는 한국 친구들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니까 어때요? 없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일본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만 더 살펴보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쇼지키 마스타로라는 인물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많네. 자식을 많이 뒀네. 일본 프로야구의 아버지고, 일본 원자력의 아버지고, 일본 TV 방송의 아버지고, 요미우리 신문과 요미우리 TV의 아버지고, 초대 과학기술청 대신을 하면서 일본 원자력을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 관동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 학살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쇼리키가 CIA와 결탁돼 있고 원자력 발전을 시키는데 미국의 입김을 받아서 그 원자력
이 원자적 얘기는 다음 주에 원폭 얘기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 학살의 장본인인데 당시에 동경경시청의 간부로 있었는데 기자들을 모아놓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조선인이 부녀자를 강간한다, 학살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장본인이에요. 나중에 쏘리, 내 정보 잘못 듣었어,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게 쫙 퍼져나가면서 그 엄청난 학살,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한일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카드, 정부가 만들 카드가 관동 대지진 당시에 그 학살에 대한 배보상은 한일협정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된 건데 그런 것만 들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끔찍한 사진이라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관동 대지진 시절에 조선인들의 피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조선인들이 죽었죠. 이게 이제 조선인 학살의 학살, 아까는 이제 학살이 지나간 다음이었다면 학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건 이제 북한에서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걸 오충공 감독이라는 분이 이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2편을 만들었고 3부작이 완성됐는데 3부작을 하기 위해서 저를 인터뷰하자고 날짜 잡자고 연락이 오는데 뭐 기회가 닿는다면 뭐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모셔도 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감춰진 손톱자국, 뭐 오충공 감독의 이 다큐고 학살의 기억 관동의 대지진이라고 해서 뭐 강덕상 선생이나 또 일본의 야마타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쓴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은 사회주의자와 조선인들이 한패가 돼서 이제 하여튼 상수도에다가 독을 풀고 있다. 그 다음에 불령선인 1000명이 요코하마에서 뭐 전투를 개시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동 대지진 학살에 대한 전시회도 열린 바가 있고요. 자, 일본 회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하정문 선생님 설명한 걸로 대체를 하는데 일본 회의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지만요. 사실은 중앙일보에서 2014년 9월 4일에 이렇게 크게 보도했어요. 아베 내각을 접수했다. 이게 저도 신문 검색을 하다가 최근 기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2014년도에 이렇게 이미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요새 이제 사도 듣고 어디서 우리 김어준 뉴스 프로에서 우리 이영채 교수가 이제 얘기해서 다시 이제 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정문 선생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아마 작년인가 일본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 일본의 분위기를 얘기하자면 우리는 반일인데 일본은 혐한이에요. 혐한. 우리의 반일하고는 우리는 뭐예요? 기껏해야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조선인을 혐오한다. 일본 책방에 가보세요. 제가 쓴 대한민국사도 번역이 됐는데 대한민국사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주 큰 책방. 인문사회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책방에나 있고요. 동네에 좀 큰 책방들 가보면은 코너 자체가 아예 한국 때리기 혐한서적.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어떤 삼류 기사를 갖고,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혐한 종족주의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수두룩빽빽하게 나오고 있고요. 뭐 만화도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책들이 판매 부서가 뭐 55만 부, 17만, 이거 똑같은 사진을 넣었네. 60몇만 부짜리가 있었는데, 예, 사진을 보니까 어제 밤에 잘못 만들었네요. 하여튼 이런 책들이 그러니까 나왔다 하면 수십만 부가 팔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분위기입니다. 뭐 추악한 한국인, 뭐 이제 이런 또 한국 사람하고 정체불명의 한국인과 일본 사람이 같이 쓴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그러니까 이런 혐한 집회에서 공공연하게 나온 겁니다. 한국과 북한이 다시 전쟁을 해주면 일본은 전쟁 특수로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다. 이 자식들이 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왜 손잡고 난리야?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과거에는 정한론이었다면. 그 정한론은 침략이 아니죠.
일본 입장에서 조선 진출이죠. 지금은 뭐냐면은 갈라지는데 좀 다시 싸워주면 안 되나요? 서부 개척 시대에 때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육촌인가 그렇죠. 그 사람이 한 명언이 있어요. 좋은 인디언이랑 죽은 인디언이다. 인디언은 좋은 인디언일, 살아있는 인디언은 좋은 인디언일 수 없는 거야. 그냥 죽어주는 게, 곱게 죽어주는 게 좋다는 거야. 아베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한반도란 갈라진 한반도예요. 서로 싸우는 한반도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손잡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하잖아요. 한반도가 싸우고 있어요. 일본이 평화헌법도 개정하고 이른바 보통국가, 전쟁하는 보통국가로. 그걸 위해서 몇 년 동안 공들여왔는데 그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베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판에 뭔가 좀 어깃장을 놓는 그 행동, 그게 이번 사태의 바닥에는 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 관계 이게 지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쉽게 봉합하기 어려운 그 요인들이 정말 많이 깔려 있는 거죠. 일본 우익들 집회하는데 조선인이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은 어떻게 해야 돼? 박멸해야죠. 조선인 박멸. 이렇게 태극기를 웬일로 들고 나왔나 했더니 X표 친 거죠. 조선인은 추방해야 한다. 일본 내도이 얘기했고 혐한이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가 뭐 우리 쪽에서도 많이 그 이제 연구서적이 나와 있지만 우리 많이 읽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 대중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거는 뭐 걱정은 좀 되긴 하지만 뭐 무섭지는 않은데 일본 우익들은 100년이 넘게 그 엄청난 뿌리를 갖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한국 현대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사를 옛날에 공부하긴 했지만 우선 급한 거 한국 현대사 자료만 보고 책이나 논문만 봤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일본 공부를 하면서 살 떨리고 소름 끼치고 이런 걸 지난 일주일 공부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제 특혜, 제일조선인의 특권. 제일조선인이 특권을 갖고 있습니까? 박해와 차별 속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특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겁내는 건 뭐냐면요. 제일조선인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일본이 지금 소선거구제인데요. 극우파들이 많이 진출해서 당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선거별로 500표, 1000표 차이로 당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조선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 그게 뒤집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조선인에게 특권이 부여되는 거, 지금도 특권이 많다. 그러니까 더 주면 안 된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심지어 여성 청취자들 들어 자빠질 노릇이지만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여성 참정권을 제한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여성 참정권이 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일본은 그것을 다시 회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의 일본의 상황입니다. 저도 두서없이, 저도 사실은 제가 한국 현대사를 공부했지 일본을 공부한 건 아닌데 우리 현대사 속에서 일본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것이고요. 제가 공부하다가 좀 쌓이고 모이면은 이런 기회가 필요하다면 제가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제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게 일본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독자들하고 이 관심에 더 다가설 수가 있다. 몰라야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저도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많이 공부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전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착일구들을 반멸해야죠. 우리가 부셨어요. 그런데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진 잔재가,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쓰레기 언제 청소합니까? 지금부터 해야 하지만 청소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2020년 4월 20일 때 총선입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선거 방송도 할 거고요. 또 총선 21대 국회죠. 21대 국회 총선을 위한 특별 방송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경계해야 하고 일본과 아주
저는 일본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 이웃 나라고 언제까지 대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관계를 근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만 일본과의 침선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원한 시점이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판이 여기까지 불거졌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좀 근본적으로 최소한 무엇이 문제다. 저는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조일 수교 때 돼야만 한다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때가 정말 근본적인 해결은 그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무엇이 문제다 정도는 분명히 하면서 봉합을 하더라도 봉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상대로 한 기나긴 싸움이 본의 아니게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대처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5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열심히 이 더운 여름에 열공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